네, 자기계발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에 맞서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나라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점점 경제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던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라고 부르죠. 심지어 비판받을 때는 재벌이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이 지금에는 잘 나오질 않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비중이 매우 낮은 단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비중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근로자들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월급도 많이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불안정하고 생산성도 낮다 보니까 임금이 낮아요. 그러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근로 여건이 불안정한 그러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활력 있는 게 왜 그럼 중요하냐? 현대 경제는 기업이 경쟁하는 단위이면서 주체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경쟁을 잘하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업이 활기를 띠는 것에 에너지가 뭘까? 바로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단순히 돈만 버는 존재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되겠지. 심지어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규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거나 지대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도 다 돈 버는 행위죠. 하지만 그런 것은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버는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업, 그것이 뭐냐? 가치를 창출하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더 발전하고 우리의 제도적 환경 또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지 오늘 좋은 제안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인학회 이응희 회장입니다. 저는 아담 스미스 말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믿고 그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게 교환 아니겠습니까? 익스체인지. 모든 게 익스체인지에서 일어나는데 기업가 정신은 그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출발할 때 뭔가 사고 팔지 않습니까? 사고 파는데 뭔가 사고 싶은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혁신, 기업가 정신, 그걸 통해서 매력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그걸 사고 싶고, 그러면 교환이 일어나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런 부가가치 창출되는 게 계속 선순환 과정을 갔을 때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경제의 출발점이 혁신이나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돈이 필요하다 해서 소득을 먼저 주면은 돈이 생기면은 그거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고 하면은 혁신이 거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가 정신이 거기 어디 있겠어요? 일단 돈을 가지고 돈 가진 사람이 구매력이 생겼으니까 물건을 사고 그러면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혁신을 없애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 경제에서 혁신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순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그 논리에 더해서 포퓰리즘 경제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 다수의 어필하는 그런 경제 체제로 좀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거하고 노조를 위한 거하고 좀 다른데 그 경제 정책도 노조를 위한 경제 정책. 그다음에 자꾸 이제 다수의 어필하다 보니까 소수의 기업가나 혁신가보다는 그 다수의 소액주주에 어필하는 그런 정책. 결국 다수만 먹어가는 그런 아주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피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은 좀 외로운 겁니다.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다수가 갖지 않아요.
소수의 어떤 천재적이고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건데 그런 게 점점 더 홀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나 옛날에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 말을 들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당신들한테 운송수단 뭘 주면 좋겠어 물어본다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더 빠른 말을 주시오라고 대답했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송수단 그때 말하고 마차밖에 없는데 더 빨리 가려면 더 빠른 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더 빠른 말이 아닌 자동차란 걸 준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자동차란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동차란 건 소수의 선각자들만 생각하는 거고 그게 엔트로프리너거든요. 그래서 혁신은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은 절대로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이 좋을 때가 있지만은 민주적 방식으로 혁신되고 기업가 정신이 민주적 방식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퓰리즘 경제에서 혁신 경제,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이 중심된 경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 좀 과거에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왕성했는데 요새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포퓰리즘도 큰 영향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그 다양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원소연입니다.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규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장님이 원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전달하신 뜻을 이어받아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랑 같이, 그러니까 저희 규제학회와 같이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또 거기에 규제학회가 들어가서 약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기업가 정신인데 사실 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나 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이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혁신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예요. 나라가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기업도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인데 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규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어느 쪽에다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정권마다 약간씩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규제를 연구하는 규제학회에서는 사실 이게 정권별로 뭐에다 초점을 둬야 된다.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노동이 중요하냐, 뭐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냐 이러한 이제 정치적 이념보다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더불어서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혁신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으려면 그 배경으로서 규제나 아니면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면 되는지를 오늘 좋은 발표가 있으니까 발표 이후에 예, 토론이랑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종종 마련해서 기업들과 규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경영인학회, 규제학회, 좋은규제 시민포럼 공동으로 개최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또 거의 또 발제를 하게 돼서 긴장도 되고 또 나름대로 지금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점 기업가 정신 종합지수 개발 발표를 하게 돼서 이게 영광이기도 하면서 좀 이 과제를 한 5개월간 고민을 하고 실제 리포트 쓰는 작업은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5개월간의 숙고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혼자 감당하기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지수를 한번 개발해보라는 얘기를 한 5개월 전부터 들어서 이 과제를 제 스스로 안고 5개월 동안 고민 끝에 원장님과 수차례 그 논의와 고민 끝에 요 지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원장님과
저희 자유교본 연구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도출한 것이고요.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그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지표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고대 성장 1970, 80년대, 90년대 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90년대 말에 IMF 구제금융 시기가 있었고 2000년대에 또 들어서 경제 회복을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2010년대에 와서 경제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한국 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93년 OECD 진입 이후에 선진국으로 많이 오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약 한 10년간은 점차 신압으로 그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일자리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고용 정체 상태가 되게 오래되고 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침체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지표가 기업가 정신 지수 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또 고도 성장기만큼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의 다양한 요소를 먼저 발견을 하고 그 요소가 각 지표별로 어떻게 수치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업가 정신 종합 지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역시 기존의 학자들의 연구를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신고전학파, 나이트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신고전학파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전제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기업 이윤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나이트가 제시한 거는 리스크, 위험하고 uncertainty, 불확실성을 구분해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책임과 판단하는 자를 기업가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게 신고전학파의 접근이고요. 슌페터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분이고 잘 아실 거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노벨 경제학상의 3명이 수상을 받았는데 이 슌페터의 혁신성장 이론이 후예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질서를 완전히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 새로운 생산 방식, 신물질, 신품질, 그리고 원재료의 신공급 확보,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노동 생산성 향상,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구성 요소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개념 정의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창조적 파괴에 반대하는 이익 집단, 포획사회나 기득권에 편향된 포퓰리즘이 만연한 정치 환경 속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어렵다라고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스트리아파의 커즈너입니다. 이 꼭 또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분이고요. 비민성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파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상대방의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 차가 발생하며 가격 차를 찾는 기업가적 요소는 타인이 주목하지 않은 기회를 발견하는 기업가의 기민성에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커즈너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근데 그 속에 뭔가 놀라울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돈을 벌 만한 그런 요소를 기민하게 발견을 해서 거기에 뛰어드는 그런 것을 바로
기회 발견의 기밀성, 그리고 이거를 기업가 정신으로 디파인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게 혁신하고 개념, 그러니까 슈페터의 혁신하고 기회 발견의 기밀성은 굉장히 유사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황인학 박사의 그 커즈너에 대한 접근으로 보면 역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쉽지 않은 규제를 사실은 국회에서도 많이 만들어내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이걸 개혁하려고 하지만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정부 부처나 행정은 특성이 규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권한과 그 권력을 옹호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육성 혹은 못하게 하고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산업은 저해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규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지원 과정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이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커지너의 기회발견의 기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그 세 가지 접근의 학자들과 학파들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기업가 정신 지수를 요소 일레먼트를 좀 찾아내는 과정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 전반 측면하고 관련성이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 성장과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논의 끝에 도출한 거는 투자를 빼놓을 수 없겠다. 뭔가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하는데 그 어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페터가 얘기한 노동 생산성도 중요해서 기업에서 새로운 사람을 쓰든 아니면 그 노동 인력들의 생산성이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생산 그리고 주제는 아까 얘기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창업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창업 과정에서의 그 창업을 뛰어드는 젊은이들 혹은 뭐 대기업에서도 사실은 신시장을 개척하고 발견하고 거기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거는 상당히 애티튜드가 중요하거든요. 정신과 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적으로 5가지를 다 고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돼서 이 5가지로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학자별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디파인하면서 그 속에서 좀 개발했고요. 사실 엄밀하게 이 지수 개발의 요소들을 면밀하게 기존 연구를 다 연구를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한 요소들 속에서 좀 통합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 지수를 투자, 노동, 생산, 제도적 환경, 제도, 태도 이렇게 해서 5가지로 해서 표 2에 정리를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빼먹은 얘기가 하나 말씀드리면, 한경웹에서도 그 9월 달에 기업가 정신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비교 지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경웹 지표도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지표와의 차별성은 한경협은 이 글로벌 비교 지표로 만들다 보니까 세계 공통의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투입 지표 중심으로 가서 우리 글로벌 그 기업가 정신 우리 한국의 위치가 약 세계 4위에서 5위 정도 기록이 나와서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기업가 정신의 약화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4위, 5위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계산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왜 저성장의 늪에서 빠지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그리고 우리 내부의 어떤 점검 지표로서 국내 통계, 국내 시계열 통계를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고, 글로벌 비교 지표야 많겠지만은 우리 국내 자국의 고유한 기업가 정신의 지표를 좀 개발을 해서 그거를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단일 지표로서 우리나라 지표로서 통계청의 시계열 통계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기업 혁신 조사 그리고 이제 시계열로 좀 하고 있는 국제적인 지표입니다만은 태도나 규제 지표 중에 우리가 이제 잘
정리가 안 됐던 통계를 활용한 OECD 통계와 그 GEM이라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링 통계를 견합해서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규제 지표는 그래도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조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태도 지표는 아직 좀 신뢰할 만한 지표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약 4개 세부 지표, 설비 투자,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 R&D 투자, 그리고 노동은 일자리, 수, 이건 양적 지표로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적으로 노동 생산성, 구체적으로 산업 생산 기준하고 부가가치 기준 2가지 통계를 믹스했습니다. 생산 지표는 기업의 수, 이것도 양적 지표고, 질적 지표는 전산업 생산 지수, 농림어업 분야는 좀 빼고, 통계가 좀 잘 정리된 농림어업 분야를 뺀 전산업 생산 지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통계 수치가 좀 오랫동안 있는 거를 좀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도적 환경 규제 지표로는 저희가 2가지 국내 지표하고 해외 지표를 이제 나눠서 썼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혁신 조사 지표는 2017년부터 2년 단위의 서베이 결과로 돼 있고, 규제에 대한 규제가 그 기업들의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서베이 조사 결과인데요. 뭐 민간 진입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금융 규제,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대한 영향 평가를 평균, 산술 평균 합산했습니다. 그다음에 OECD PMR 상품 신자 규제 지수는 규제 지수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혁신되거나 완화된 곳이라서 역수화해서 역지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태도 지수는 GEM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 거기 쪽의 통계를 활용해 서베이 결과를 산술 평균했습니다. 여기서도 세부 지표는 여기 좀 뺐나요, 제가? 세부 5개에 대한 몇 가지 서베이 결과 있는 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 지수, 설비 투자부터 4가지 지표가 있죠. 그림을 보시면 주요 국면마다 지금 파란색 표시가 이제 지수로 합계된 지수고요. 리니어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년 대비 현재의 성장 증가율 가지고 지수를 했는데, 보면은 1998년 IMF 부지금 시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소폭 떨어지고요. 그 이후에 2018년에서 19년 이 정도, 그다음 코로나 시기 직전쯤에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거나 하락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지수입니다. 해외 투자 지수는 여기 보시면 물론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사실은 2006년 기점으로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국면을 볼 수 있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는 증가율로 보면은 그 비슷한 시점에 맞춰서 물론 뭐 98년 그리고 2007년, 8년 그 금융위기 시점에 혹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최근의 양상은 상당히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지수입니다. 이거는 조금 숫자가 변동이 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체 혹은 하락 국면이고, 2000년 초반에 상당히 다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IMF 터지고 2003년, 4년 경제 회복될 때까지 상당히 회복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있어서는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2022년부터 2024년은 굉장히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R&D 투자는 역시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양적 투자로는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죠. 그 공공 투자도 많이 하긴 해서 점차 우상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증가율로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98년 빼고 쭉 점차 조금씩 그 증가율 자체 하락하는 국면이었고,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투자 총지수로는 이 4가지 지수를 종합
평균을 내서 합계를 내서 지수화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투자 지수 같은 경우는 합계 지수로는 점차 리니어하게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2008년 시점에 푹 떨어지고 2020년에 훅 떨어지는 양상이 있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증가율이 조금 처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 분야는 일자리인데요. 일단 양적 지표로는 점차 우상향하는 숫자적으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가율 자체가 좀 얕고, 보면 아까 대기업 고용 비중이 지난 한 10년, 20년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 개중의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18%에서 국내 일자리 여기 일자리 수에서 최대 30%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는 그 18%가 정체되거나 30%대에서 머물러 있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일자리 수는 정체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좀 저임금 일자리 부분은 고용이 조금씩 늘면서 사실 이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통계는 최근에 저희가 노동생산성 관련한 리포트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생산성 지표입니다. 이거는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통계청이 동시에 내는데 생산성본부에서 거의 내고요. 두 가지 산업생산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합산을 했고, 제가 아까 지수 좀 계속 했는데 2020년을 100으로 놓고 평균 얘기를 한 거고요. 평균을 냈을 때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양적 질적 지표를 절반씩 합산했을 때 우상향하긴 합니다만은 1998년에 떨어지고 2010년 정도의 회복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한 5년 사이를 보면 상당히 정체 혹은 2020년에는 좀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좀 떨어지는 양상도 있습니다만은 점차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의 정체는 사실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리니어하게 증가하긴 합니다만은 지수화로 봤을 때 이 2011년에 105.3에서 2023년에 108.8이면 사실 미미한 수준에서 계속 정체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가가치 기준은 상대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두 개를 합산했을 때는 지난 한 13년간 약 한 9%포인트 정도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세계의 글로벌 지표로 비교하면 상당히 낮고 정체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생산 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양적 지표는 기업 수, 전산업 생산 지수는 이제 질적 지표로 계산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숫자가 확 뛰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이거 데이터 주사 방식이 바뀌면서 숫자가 좀 달라진 거라서 이거의 숫자의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산업 생산 지수도 점차 상승을 합니다만은 이 생산 자체의 양적 질적은 좀 점차 증가하는 양세고, 그러나 2020년에 보여준 아웃라이어 빼고는 최근 한 5년 동안은 3% 미만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환경 지수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개 국내 지표하고 해외 지표를 두 가지를 썼는데요. 국내의 기업 혁신 조사 결과는 2017년부터 23년까지 2년 단위의 조사 결과고 5점 만점의 전체 평균 점수가 돼 있는데 50점대입니다.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2017년에는 59.85점이었는데 2023년에 52.56점으로 약 7점 정도가 떨어진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규제 영향평가 점수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시장 규제, OECD 규제 역지수인데요. 이것도 각 연도별로 보시면 사실 연도별로는 리니어하게 좀 좋아지는 양상입니다. OECD 지표나 글로벌 지표는 좀 상대적으로 또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국내에서 규제 영향 평가에 대한 서베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고 이게 조금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그다음에 이제 태도 지수입니다. 기업가정신 행태와 태도인데요. GEM 지수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연도별로 2008년부터 24년까지 있는 모든 지표가 있는 걸로 골랐고요. 인지된 창업기회, 인지된 창업 역량, 창업의 의도, 성공적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직업 선택지 창업 선호 이거를 평균 내서 합산을 한 거고요. 2008년에 약 40점에서 점차 확 2015년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회복 양상을 보여서 2024년에 53점까지 회복합니다만은 2020년, 2019년 이후부터는 52에서 53점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그래프로 보더라도 중간에 떨어졌다고 회복하는데 2008년의 시작점에서 2024년까지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창업에 대한 태도나 우리가 취업을 하는 거에 대비해서 창업에 대한 선호나 그런 창업에 대한 의도나 이런 사회적인 창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거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5가지의 지수를 종합적으로 가중치는 사실 평균적으로 원장면 상위 끝에 일단은 그냥 n분의 1에서 넣자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루 완배가 된 거고요. 종합을 해서 투자, 노동, 생산, 규제 1, 규제 2, 태도 이렇게 점수를 내봤고 그래프를 그림 12를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수별로 방사형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우리나라는 5개 지표 대비 보면 상대적으로 규제 지수하고 태도 지수가 약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투자나 노동, 생산 지수는 높은데 그 중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2008년, 17년, 23년을 갈수록 노동 지수도 떨어지고 투자 지수도 소폭 하락하는 양상, 특히 노동 지수 부분이 악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규제하고 태도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태도가 더 상당히 창업에 대한 열이나 태도, 열정이 상대적으로 더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합지수를 개발할 때 크게 이제 4가지로 기술을 개발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통계 수치가 시계열로 보려고 하는데 좀 길게 나온 게 있고 좀 짧게 나온 게 있어서 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1은 투자 노동 생산만, 그리고 종합지수 2는 투자 노동 생산 태도까지, 그 다음에 종합지수 3-1과 2는 규제를 포함한 점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양상은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정체 상태, 점차적으로 인양이 증가하지만 기업 경제의 어떤 리스크 국면에서는 떨어지는 양상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3-1이죠. 그 규제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국내 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를 봤을 때는 저는 이 3-1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고 이거를 지금 2019년부터 23년 수치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요. 계속 이거를 조금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겠지만 지금 3.4에서 6.4로 갔다가 3.0으로 떨어지는데 이 정체가 굉장히 장기간 국면이 될 것 같고 최근에 노동에 대한 규제랄지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반기업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입법이나 이런 양상들이 계속되고 규제가 줄지 않는 양상이 계속될 경우는 이 수치는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업가 정신 지수를 개발하냐? 근데 이 경제 성장률과의 관계인데요. 제가 이제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에 대해서 이제 도출을 하는데 이게 리그레션은 아니고 그다음에 단순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이거를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리니어한 상관관계는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SPSS 통계 패키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종합지수 1과 2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꽤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0.493, 0.573, 0.05 통계수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왔고 종합수준 3-1과 3-2는 샘플 사이즈가 몇 개 안 돼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자체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3-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샘플이 더 쌓이게 될 경우에 향후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을 했거든요. 질적인 어떤 그 성장으로 했는데 이게 기업가 정신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이 5가지 지표들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그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재현을 하자면 주요 국면 경제의 어떤 리스크가 컸던 글로벌 리스크가 컸던 측면이나 국내 경제 위상이 떨어졌던 거 빼고 보면 최근 한 5에서 7년 사이에는 상당히 기업가 정신 관련한 지표들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지표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지표들이 이제 저성장의 어떤 그 양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라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교육과 인재 양성입니다. 대학이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창업이나 혁신에 대한 그 교육이 상당히 부재하고 지금처럼 이제 IT 산업이나 특히 챗GPT나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엔트리프리니어십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만만하지가 않고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대학뿐만 아니라 그 초중등 교육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고 대학에서 짧은 시간에 그 어떤 단기적인 일시 프로그램으로는 함양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과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초기 창업률은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기업이 어떤 처음 만들고 나서 3년에서 5년 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시기에 일정한 수준의 어떤 노하우나 이거를 어떻게 디벨롭 하는 데에 대한 정리가 아직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청창사나 이런 우리나라 공공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 공공 못지않게 민간의 어떤 시스템도 훨씬 더 워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민간의 대학이나 그리고 산학협 협력을 통한 어떤 스케일업 프로그램, 그 기술 기반의 어떤 창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투자인데요. 뭐 젊은 사람들이 사실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주식 코스피 지수만 높일 건 아니고 이런 그 기금이나 이런 것들 좀 원장님은 이제 국부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젊은 창업 인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를 받아서 뭔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자금의 어떤 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이거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지금 특히 이제 주 4.5일제 그리고 65세 정년 연장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의 정체나 이런 국면을 이 속에서 그런 제도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에서는 직무나 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전환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이제 이전직이 좀 좋아져야 되니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이나 재교육, 이전직 그런 것들이 사회적 안전망도 좀 갖춰져서 이게 노동 유연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규제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저 신박사님께 넘기고 조세는 이미 많이 얘기를 해서 끝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회적 분위기인데요. 이게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구조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회주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새로운 거에 뛰어들고 새로운 생산 방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슈페터가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를 하는 거는 그러한 그 도전 정신이나 엔트리프리니어십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되고 또 기업가에 대한 좀 반기업 정서보다는 기업가에 대한 어떤 선호나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측면이 필요해서 저는 우리나라 뭐 K 문화나 이런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시도들 통해서 영화나 뭐 드라마 컨텐츠를 통해서 그 기업가에 대한 어떤 친기업 정서나 또 부와 번영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그런 게 이제 그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뭐 이제 대학에서 또 학교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의 어떤 문화적 전환이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종합적인 좀 부족한 제 발표를 좀 이어갔는데 좀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심우현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주dom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본부장 하기 전에는 이제 규제 쪽 계속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가 정신 회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저는 기업가 정신 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룬다기보다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자유기업원에서 연락을 받고 이 발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사실 마리아나 마츠카토가 쓴 기업가형 국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떠올랐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바로는 결국에 지금 현대 정부가 현대 국가가 이 마켓 픽서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그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마켓 쉐이퍼의 역할 그러니까 마켓을 창출하고 시장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결국 그러면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냐 물론 뭐 R&D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규제를 좀 완화하고 폐지할 것들은 폐지해서 결국에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시장이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약간 저희 이제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이 규제를 실제로 이제 규제를 겪는 분들이 약간 간극이 있달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보통 규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규제를 합리화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시장의 환경에 제대로 적용이 못 되는 그런 규제가 있으면 단순히 뭐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심지어는 행정학 교수님들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규제를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규제는 없애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규제를 합리화해서 실제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좀 저희는 연구를 하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저는 발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라는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결국 기업체에서는 현재 있는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규제 체감도 자체도 상당히 낮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규제에 대한 합리화 혹은 규제 관리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새 정부도 사실은 국정과제를 통해서 규제를 합리화한다든지 규제를 재설계한다든지 하는 국정과제를 지금 발표한 상황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을 하거나 결국 기업가 정신을 좀 더 고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 저는 이 규제 완화도 규제 개혁의 하나인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규제 개혁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 완화와 같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는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사회우상을 감소시키거나 규제를 통해 달성을 하는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의 부작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간단하게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는 그런 거예요. 영국 런던에 그 켄싱턴 거리가 있습니다. 켄싱턴 거리에 가면은 이게 쇼핑 거리예요. 그래서 쇼핑 거리고 가운데 이제 중앙 분리대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쇼핑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막 무단횡단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켄싱턴 거리 중간에 중앙 분리대를 세웠어요. 중앙 분리대를 세우면 사람들이 오히려 건너지 않아서 교통사고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중앙 분리대를 하니까 오히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중앙 분리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건너겠구나 하고 차를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길을 건너는 사람은 줄었는데 교통사고는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규제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이를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고 그러고 결국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실패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규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규제라는 것이 사실 실제 현장과 어느 정도 불일치한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에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이를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응이라든지 비효율, 고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오차 수정이 필요하고 이게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제 개혁의 뭐 의미를 말씀드리면 여러 이제 국제기관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많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월드뱅크의 정의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포괄하는 것. 그래서 신설 강화 그리고 폐지 완화 모두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이제 뭐 완화뿐만 아니라 강화도 규제 개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넓게는 이제 규제 재설계라든지 규제 합리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개혁을 보시면은 규제 강화 개혁이 있고 규제 완화 개혁이 있습니다. 규제 강화 개혁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부동산 특이 억제라든지 농지 보전 등 이런 식으로 토지 관련 규제라든지 혹은 기업의 의무와 관련된 규제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 혹은 환경 규제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규제 완화 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허가제도라든지 등록제도, 신고제도 등과 같은 이제 진입 규제라든지 가격 규제 그리고 정치적 규제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규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사실은 규제 완화
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규제 강화 개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적 규제,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안정을 보호한다든지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이러한 성격의 규제들이 많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는 결국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킨다든지 시장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소비자 효용을 증대하고 경제 성장, 교육 확대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효과들을 발생시키게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하면 기업의 규제 체감도가 상승한다든지 기업의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든지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에는 기업의 혁신, 그러니까 기업가의 혁신 정신이 보양되는 그러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적인 수단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뭐 법조항에서 어떤 문구를 빼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보다는 좀 더 폭넓게 규제 완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이제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3가지 유형의 그 규제 완화를 들은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명령지시적 규제, 그러니까 피규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방식인 명령지시적 규제를 대안적 규제 혹은 비규제적 대안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들을 한 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문제라든지 위험을 예측해서 이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를 행위가 행해진 뒤에 그 결과를 평가하고 나중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인 사후적 규제로 바뀌는 그런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적 허용 그리고 예외적 금지로 바꾸는 네거티브 규제. 이렇게 3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을 하고 있고, 결국 핵심은 이러한 규제들이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한 권한을 민간 쪽으로 이양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 수준이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지금보다는 낮아진 수준으로 발현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네거티브 규제는 과도한 사전 규제로 인해서 신제품이라든지 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것이 저해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법령 체계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거티브 규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좀 더 규제의 제한적인 그러한 성격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포괄적 개념 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방식 전체의 유연화,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혁신제도 도입까지 우리나라가 규제와 관련된 그러한 시스템 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입법 방식의 유연화를 보시면은 이 포괄적 개념 정의, 그리고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 관리까지 이제 지금 확대된 상황이고, 규제 샌드박스 경우는 이제 규제 특례 3종이라고 해서 규제 신속 확인, 임시 허가, 그리고 실증 특례 이 정도까지 발전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행정규제 기본법에
이 네거티브 규제 적용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화 같은 경우는 뭐 3가지 방식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개념 정의 확대라든지 분류 체계 및 규정 방식의 유연화, 그리고 사후 평가 관리까지 좀 더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 체계를 뛰어넘는 신제품 서비스 모델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되었고, 결국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인증 허가 기준에 부재한 상황에서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시 허가라든지 실증을 통해서 실제 이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 방금 말씀드린 규제 신속 확인이라든지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이 3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 신청 기업의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인허가 사안 등의 필요 여부 및 관련 규제 일치 등을 정부 부처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를 의미를 하고요. 임시 허가 같은 경우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신기술이라든지 신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임시 허가를 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실증 특례 같은 경우는 금지된 상황이 있을 때 임시 허가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한정된 범위 하에서 실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6개 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 완전히 결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메가 특구를 운영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될지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정부 개입 수준의 변경, 특히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 수단을 대안적 규제 수단이나 비규제적 대안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업 환경으로도 그렇고 이 명령지시적 규제, 전통적인 규제 수단을 많이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신기술이라든지 신산업들이 개발이 되면서 플랫폼 분야라든지 AI와 관련해서 이 자율규제라든지 공동규제를 도입하자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이러한 비규제적 대안이라든지 대안적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개입 수준이 내려가고, 반면에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기업가의 정신을 보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AI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율규제라든지 비규제적 대안을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몇 년간 연구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모든 환경에 자율규제라든지 비규제적 대안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정부의 개입 수준을 좀 더 낮추고 자율규제, 공동규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참여 기업의 동질성이 좀 높고 시장 참여 기업의 수가 좀 적을 때에는 아무래도 비제기관이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이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충분히 실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규제적 대안이라든지 대안적 규제의 활용이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 시장 참여 기업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비규제적 대안이라든지 대안적 규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장에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피규제 기업의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이 대안적 규제와 비규제적 대안이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가 높은 경우, 즉 이제 뭐 신기술이라든지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장 참여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 비규제적 대안이라든지 대안적 규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동 집단적 문제 해결의 의지가 높을 때에도 당연히 규제를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높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명령지시적 규제보다 대안적 규제라든지 규제적 대안의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 기업의 규제 준수 의지가 높을 때에도 당연히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안적 규제라든지 비규제적 대안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저랑 아까 발표하신 원서희 박사님께서 이제 연구한 내용을 좀 결과를 살펴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한 기준들을 좀 적용을 했을 때 시장 참여 기업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는 명령 지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동 규제라든지 시장 유인적 규제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 그리고 높은 수준의 경쟁이 있을 때에는 자율 규제, 공동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험이 낮은 경우에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좀 규제를 완화해서 모든 것들을 기업에게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해서 이 시장 환경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자율규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게 자율규제 기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인가요? 2022년부터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자율규제 기구를 좀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고,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게 뭐 문화적인 그러한 것들도 좀 있겠고, 기업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생각하기에 이게 단순히 기업체들이 모여서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도록 좀 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자율규제 기구를 만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으면은 자율규제 기구, 특히 이제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기구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자율규제 기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를 보시면 이 행동강령의 설계라든지 개선, 그리고 참여기업의 이해보호, 그리고 이익 증진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자율규제 이행에 대한 권리감독의 수행, 그리고 참여기업 간의 갈등 분쟁의 조정, 그리고 자율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정량표시 상품이라든지 유럽에서 활용되는 CE 인증 같은 경우는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발적 협약 체결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설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러한 방식이 자발적 협약 체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행동 강령, 뭐 윤리 강령 등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다 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의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정부 부처의 해석이라든지 행정 관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증이 끝난 경우에도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실제 사업화가 지연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율규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자율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 다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혹은 자율규제를 단순히 상생협약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좀 피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을 하고 결국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의 틀을 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뭐 신산업이라든지 신술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규제로 어떤 특정 분야를 규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면은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수준 강도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를 뭐 특정 분야에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AI라고 하면 AI 전 분야에 대해서, 혹은 플랫폼이라고 하면 플랫폼 전 분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 합리적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같은 경우면 배달 플랫폼도 있을 것이고 헬스케어 플랫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단순히 플랫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규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층적,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정부가 권한을 위임해서 민간, 뭐 기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소비자 전체가 실질적으로 규제 책임을,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 규제 시민 포럼에서 홍보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좋은 규제 시민 포럼도 이제 저희 강영철 이사장님이나 이민창 총괄 대표님께서 좀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오게 되었고요. 저하고 뒤에 김기만 사무처장님 2명 참석했습니다. 우선 최순호 원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공동 주최를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발표 주제를 보고 있자니 꼭 한번 이제 좋은 규제 시민 포럼에서도 함께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었고 이제 기업가 정신 중심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성장의 그 경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 발발했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상황에서 원조 자금으로 경제 발전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을 했었고, 1960년대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해외에 기업가들이 직접 나갔었습니다. 미국으로 나가고 독일로 나가서 그 차관을 가져와서 그걸로 우리가 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큰 공장들을 세우는데 돈을 썼었습니다. 뭐 이제 석유화학 공장이나 비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었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모두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이론들을 살펴보시면은 당연히 비교국이라는 것, 그러니까 비교국이 있는 곳에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노동 정도 있었지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학공업화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각각 산업 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시작을 했었고 경제 체계를 고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했던 것, 이후로 90년대, 2000년대 계속 가능했던 것들은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서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 제품들 살펴보시면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20년 전과 비교를 해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했었는데요.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 제품군들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혁신은 계속 있습니다. 제품들별로 다 있지만은 기존과는 다른 파괴적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결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장률이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큰 경로 이탈적인 도약, 파괴적 혁신들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요,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 큰 이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발전 국가라고 불리고, 이 발전 국가의 그 기존의 관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략 산업들을 선택을 해서 대규모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전 국가라고 한다면은 피킹 더 위너, 승자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해지고요. 제품들도 복잡해지고 수요도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추격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없고,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기존의 발전 국가의 경로를 이용해서는 이제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고양시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고실장께서 마지막에 정책적 제언을 해주신 것들 하나가 기업가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는 큰 배경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기업원이 이번에 기업가 정신의 지수를 발표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링에 비유를 하자면요. 볼링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볼링을 칠 때는 이제 10개의 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볼링을 칠 때 가장 앞서 있는 핀을 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5번 핀, 그걸 킹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핀을 이제 넘어뜨렸을 때 10개가 한꺼번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제 성장에서 킹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업가 정신 지수를 발표를 하고 그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 자유기업원에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응원을 합니다. 이게 처음 발표니까 수정 보완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여러 가지 하위 지표들을 잘 도출을 하셨습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을 하셨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의 가중치 설정이나 타당화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영역들이 어떤 것들은 국가 단위고 어떤 거는 기업가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시키는 게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태도, 규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자리나 이런 경제 성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은 그것들을 다 함께 못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경제 성장 지표를 종속 변수로 두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영역들을 각각의 영역들을 다 따로따로 봤을 때 오히려 기존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경제 성장을 크게 결정할 수 있더라. 이런 연구들을 나중에 해낸다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표는 경제성장 지수로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기업가 정신 그것 자체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기업가 정신으로 인해서 이제 결정되는 약간 이제 산출과 관련된 기업가 정신이 효과를 미치는 경제 성장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기업가 지수를 조금 더 수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신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이 혁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 지수를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수정 보완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 반드시 인용되는 지수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규제 시민 포럼에서도 뭐 관련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함께 많은 사업들을 또 기획해내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토론을 맡게 될 한양대학교 배태준 교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유기업원에 제가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 제가 그 석사 과정 때 그 연구실에 있으면서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책 같은 거를 제가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 아까 또, 그 연구원님이 또 발표해 주신 그 커즈너의 뭐 이론, 그리고 뭐 기회, 사업 기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실에 앉아서 이제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또 이 앞에서 이 토론을 맡게 돼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심우연 연구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내용의 규제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규제가 너무 심하고 또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은 한국만의 어떻게 보면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우리만의 제도, 우리만의 룰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규제를 완화해서 파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해서 안 써 있는 거는 좀 허용하고, 만약에 지나치게 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좀 권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고, 스타트업들도 지금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단순하게 또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빗대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좀 토론문을 작성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해놓고 저희가 좀 시작을 하는 게 일단 그 시작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989년에 우리 갈트너 박사께서 기업가 정신을 정의를 그때 이제 저널 오브 비즈니스 벤처링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3위는 혁신이고, 그다음에 2위는 기회,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1위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델파이 연구에서 이렇게 밝혀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전부 다 이 대기업에서도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할 수도 있고, 중견기업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거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레벨 오브 어널리시스가 조금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심의원 연구위원님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또 저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아마도 우리 기업가 정신 그러면 일단은 개인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뭐 한 직원 한 10명 또는 2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직원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커서
한 1, 2년 내에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뭐 이런 거를 좀 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대기업에서 혁신을 하고 이런 게 많겠지만 그런 것도 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마 규제하고 그리고 개인이 촉발하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발현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규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규제학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규제가 전부 다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규제는 질서를 정하는 거니까 표준을 설정하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사회가 굉장히 혼탁해지고 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기업가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있고 또 저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규제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유리한 점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 해보게 하는 게 많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법으로 보호해서 자료를 못 갖게 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이 한꺼번에 섞여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인지하고 두 번째는 규제가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규제가 절차로서의 규제가 있고 또 비용으로서의 규제가 있습니다. 뭐를 할 때 뭘 위반하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감옥을 가게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절차를 뭐 몇 개를 따라라 관계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와라 이런 게 이제 절차겠는데요. 그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규제가 기업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살펴봤더니 최근에 연구 리서치 팔레스에서 나온 연구 보니까 비용은 둘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를 만들지도 못하고 좋은 기업가를 만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용은 굉장히 좀 네거티브였는데 절차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업가 정신의 수준을 좀 높여주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수준도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행정당국에서는 절차와 비용이 있으니까 이 비용보다는 좀 절차 쪽으로 규제를 하되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이 촉발한 혁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지금 규제가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발목 잡기 식으로만 생각하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아마도 혁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여기에서 맞춰주면서 변경도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점진적인 준수를 바탕으로 내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혁신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요새 그 다큐멘터리 인재 전쟁이 굉장히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중국의 지금 스타트업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저는 이제 한번 며칠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니까 중국은 규제가 없나 보다 그랬더니 웬걸 중국은 규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스타트업이 이렇게 활기를 띨까 봤더니 중국은 규제가 없었던 게 더 문제였어요. 규제가 없었는데 규제가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시장을 장악하고 막 이런 게 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룰이 명확하게 돼가지고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좀 약간 인식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규제가 없으면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규제가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더글라스 노스가 얘기하기를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식 제도하고 비공식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규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제도겠죠. 그런데 이 공식적인 제도가 비공식적인 제도인 우리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노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규제가 되면 이 규제가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 우리 한국에서는
플랫폼은 이 정도 이상으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신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스타트업이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가지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애들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낙인 찍기 이런 것들로 인식이 되는 순간 우리의 기업가 정신의 미래는 굉장히 좀 암울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 공식적인 규제를 활용해가지고 비공식적인 스타트업의 깎아내리기가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와 있습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도 해당되고 반기업 정서도 해당되고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공식적인 규제를 통해서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착취를 하는 사람 그리고 물려받아가지고 시장에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노동으로 무슨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 직원을 착취하고 임금을 안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로 인식을 찍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왜 이렇게 또 스타트업 열기가 대단한가? 아, 중국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실패하면 뭐 나락으로 가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보니까 중국 사람도 실패를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은 저렇게 모든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에 매달릴까? 라고 봤더니 중국의 스타트업으로 성공을 하면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영웅 칭호가 거의 붙어가지고 이 영웅서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영웅서사가 만들어지는 걸 봤더니 중국이 1840년부터 우리 아편 전쟁에서부터 시작되는 100년 굴욕, 이 100년 굴욕을 어떻게 벗어날까? 거기서 가장 좋은 게 글로벌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미국의 한 방을 먹인다. 서강 국가의 한 방을 먹이는 이 중국이 이 문화를 앞서 나간다. 이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국이 키워주는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가들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반면에 우리는 공식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이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을 깎아내리는 그리고 대기업의 이 혁신을 지금 굉장히 조롱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제도 당국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